제주도 부근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선원 27명 중 15명이 구조됐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실종돼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사고 선박은 129톤급 부산선적 금성호로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이후 주변에 있던 같은 선단 어선이 15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인 57살 A씨와 54살 B씨 등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선원 1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승선원 27명 가운데 한국인은 16명이고요. 나머지 11명은 인도네시아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어선은 선단선의 본선으로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다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선실에는 2명이 있었고 나머지 선원 25명은 어획물을 옮기느라 갑판에 있었는데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어선은 어제 정오쯤 서귀포항에서 출항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앙구조본부를 가동해 현장 수색과 구조작업에 나섰는데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기동정을 타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함정 18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도 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현장에 투입했고 경찰과 소방 항공기, 민간어선 8척도 수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사고 발생 7시간가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추가 구조는 더딘 상황인데요. 진춘택 전 해군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구조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겁니까? 지금 사고가 난 지 한 8시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인명 구조가 제일 먼저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인양은 차후 문제고 지금 현재로는 인명 구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사고 난 지 한 7시간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난 지역이 이렇게 침몰 사고가 좀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까? 제주도에는 원래 그 사고가 간간히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와 조금만 나가면 망막 배이기 때문에 네. 사고가 돌걸치 않게 바람이라든가 유속, 파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금 어획물을 이제 운반선으로 옮겨 싣다가 전복이 됐다라는 게 해경의 추측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원들이 좀 배 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사고를 접하고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은 초기에 사고가 어떤 이유로 났는지 알 수가 없고요. 네. 해경 측에 따르면은 어획물을 운반선에 싣다가 전복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생각엔 운반선 도착 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운반선과 계류 중에 사고가 났는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사고 시 선원들이 작업을 할 때 거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 착용하지 않습니까? 거의 원래는 매뉴얼에는 해야 된다 하지만은 착용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네. 작업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착용을 했다면은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조끼를 입지 않았다면은 네.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사고 난 것은 새벽 4시 33분 경인데
그때는 어두웠고 또 날씨도 추웠고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금방 찾지 못해요. 네. 물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조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겨울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바다에는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습니다. 네. 그 두껍게 입은 다음에 그 겉에다가 또 비닐로 된 바지를 또 입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게 되면은 구조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이랬으면은 구명조끼를 안 입었기 때문에 막바로 빠져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선체가 완전히 침몰한 상태지 않습니까? 실종자들이 지금 배에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탑승 인원이 27명인데 네. 25명이 바깥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2명이 선실에 있다고들 이제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데, 만에 하나 2명이 바깥으로 갑자기 배가 전복이 되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네. 그러면은 2명은 선실 안에 있지 않나. 그 배가 이제 어떻게 사고가 나서 어떻게 어느 시간을 두고 침몰했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은 이 배가 금방 확 뒤집어지지는 않거든요. 전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만에 하나 두 명도 사고를 감지하고 나왔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전복이 됐다면 못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혹시라도 그 배 안쪽에 에어포켓이 생겨서 그곳에 생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지금 보통 선박에서 전복이 딱 되면은 서서히 하게 되면은 서서히 전복이 된다면은 에어포켓이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배가 전복이 됐다 하면은 배 속에 에어포켓이 설치가 될 수가 있지요. 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옆에 만약에 배가 하역 작업을 하다가 했다면은 빨리 되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천천히 있다면은 에어포켓이 형성될 수가 없고, 급작스럽게 배가 전복이 됐다면 안에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의 방향도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수중수색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저 생각입니다만은 일단은 수중보다도 수상 쪽으로 먼저 이제 수색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많은 함정들과 헬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늘 날씨가 파고가 조금 낮은 1m 이하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중 수색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심이 너무나 깊습니다. 깊어서 금방 수색을 할 상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수중 수색도 병행을 해야 되겠죠. 구조조대가 왔으니까 해경대에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제주어선 침몰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춘택 해군해남구조대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창원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몇 시쯤에 출석했습니까? 네, 명태균 씨는 오전 9시 38분쯤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건데요. 명 씨는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대가성 공천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가 재작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했고 이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하고 3억 7천여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공천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공천 대가성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며 강 씨가 왜 변호인 입회도 못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어제 YTN과 통화에선 명 씨와 강 씨 사이의 금전 거래이고 2022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빌려줬고 2024년 1월에 한꺼번에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로 파장이 더 커졌는데요. 녹음 파일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다. 또 당에서 말이 많네라는 대통령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천 의혹 말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쟁점이 또 있죠. 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명 씨는 창원시의 대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 전형직 담당 공무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 씨 측 변호인은 지역 주민으로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검사만 11명으로 늘려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보강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17%, 부정평가는 74%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23%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민생이 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주보다 2%포인트 높아진 19%로 가장 높았고 경제, 민생, 물가가 11%, 소통 미흡이 9%였습니다. 이번엔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한 주 전보다 국민의힘이 3%포인트 떨어진 2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돼서 전주의 동률이었던 양당의 격차가 7%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7%, 개혁신당은 3%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보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금 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최저 지지율인 17%가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한 것이라면서 변화와 쇄신이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은 향후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여부를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외교 관례와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김 여사의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침묵을 해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사과를 했다며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회견에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책을 요구해온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현 상황에 사과하고 인적쇄신과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 등을 국민께 약속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거라며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준비 절차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대통령 회견 평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다가온 데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강하게 추진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이 단일 대우로 야당과 맞서야 하는 국면에서 회견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칠 경우 내분만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파고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내일 민주당의 윤 대통령 부부 규탄 집회를 두고 국민 시선을 돌리려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께 보여드릴 행동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공개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기자회견에 반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 대통령 회견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도 못했다며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을 지켜본 국민은 자괴감이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과 명분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진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 국회의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이 어떻게 움직일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회견 이후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친윤 친한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당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과 다음 주 토요일 김 여사 규탄 집회로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며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특검법 재표 결과 장외 규탄 집회가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판결에 따라 특검이나 집회 추진 명분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러라구에 정권 인수팀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2기 정부 출범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비서실장에 공동선대위원장 수지 와일스를 지명했는데 여성이 이 자리에 오르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마러라고에서 정권 인수팀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국정 대전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을 승리로 이끈 수지 와이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와이스가 처음입니다.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인 린다 맥마흔 WWE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공동 설립자와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 최고 경영자 하워드 러트닉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국민의 삶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할 인물을 선택하면 취임 당일 이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팀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 트럼프의 아들들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달 초중순에는 취임 당일 시행할 행정명령을 만들게 되는데 불법 이민자 추방, 석유 가스 시추 확대, 자신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 해임 등을 제시했습니다.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당선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웨스트팜비치 시내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인 마러라고 리조트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 병력이 곳곳에 배치돼 정말 삼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경호는 이딴 암살 시도 이후 당선 이전부터 이미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강화된 상태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미국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패배했지만 꺾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도 모두 장악할 기세여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견제장치 없는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정직하고 공정했다며 미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We accept the choice the country made. I've said many times,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You can't love your neighbor only when you agree. Bring down the temperature.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자신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온 마음을 다한 선거 운동이었다고 위로를 건넨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도 패배했지만 꺾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etbacks are unavoidable, but giving up is unforgivable. Remember, a defeat does not mean we are defeated. We lost this battle. The America of your dreams is calling for you to get back up.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다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대선 이후 상황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2석을 확보해 과반을 넘겼고 이미 다수당이었던 하원 개표에서도 민주당을 앞서고 있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해온 불법 이민자 추방과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개정 등 핵심 공약을 의회에 장벽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법부 역시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임명한 대법관들로 구성된 보수 우위 체제여서 입법과 사법부 모두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대선 압승에 이어 미국의 권력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의 강력한 국정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이 확정되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서방에 협상을 공개 거론하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포기하는 휴전은 푸틴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북한군까지 자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각국이 자신들 이익을 점점 더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формируется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е мировое устройство, не похожее на то, что мы знаем из прошлого. Например, 푸틴의 최측근인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면서 파괴할지 아니면 현실을 깨닫고 대화에 나설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며 서방의 협상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에 끝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발언을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opose something in order to solve the Ukrainian crisis even before his inauguration. Of course, there was a little bit over-exaggeration that he would.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대화 제안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의 축하 인사를 보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휴전안은 푸틴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북한 군인들이 자국 국민을 죽이려 한다고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Europe seek the favor of Kim Jong-un in hopes that he too will leave Europe in peace. No. 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만여 명 가운데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최근 첫 교전이 벌어졌고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자포리자 주택과 병원 등의 공습을 이어가면서 최소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어 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난 9월 0.5%포인트 비컷에 이은 두 차례 연속으로 통화정책의 초점이 물가 안정에서 성장과 고용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다시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N은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 스타일상 언제든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 가격은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86% 오른 2,586.7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58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7% 올라 739.91로 문을 연 뒤 74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 이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원이 내린 1,386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가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전날 미 대선 결과의 파급 역량이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 체계를 금융 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100여일 11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상생 방안을 새로 제출할 것을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 누리집에 대한 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며칠 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이어서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원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한때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의 법원 누리집이 먹통이 됐습니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만 뜨거나 로딩 상태로 긴 시간 머물면서 누리집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1시간가량 이어졌던 접속 지연 사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시도 때문인 걸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고의로 접속량을 폭주시켜 서버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의심 공격이 감지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엔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연 사태는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누리집에 한정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이 차단된 법원 내부망은 공격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재판 업무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엔 국방부와 합참,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누리집 등이 디도스 공격을 받고 접속이 중단됐는데 정부는 칠러 성향 해킹 그룹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여러 공공기관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걸로 보인다며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시죠.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5가지 쇄신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소탈하게 설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진심 어리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네,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은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마음속으로는 점수를 어떻게 줬을지 궁금했는데 어제 침묵을 이어오다가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썼고요.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하겠다. 라면서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 이런 글을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올렸습니다. 침묵을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죠. 대통령이 자신이 요구한 사안의 대부분을 약속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저런 발언들을 보면 과거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이제 조치를 실천하는 미래 쪽으로 감시하고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중요하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마음속으로 정한 것 같아요. 특검법은 과거의 문제니까 대신 그것에 상응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강조를 하고 인적쇄신은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은 거의 이 사실상 전부를 수용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저런 반응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거라면 어제 바로 하지 왜 오늘 아침까지 기다렸느냐 이렇게 긴 시간 침묵한 것 자체가 불만을 좀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반응은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원론적인 반응. 그리고 민심에 맞게 해야 된다. 속도감 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사과를 한 거는 긍정적이다. 물론 뭐 이런 겁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사과를 여러 번 어제 12번인가 11번인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나온 게 어쨌든 간에 어제 당장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얘기한 게 정말로 전격적으로 수용됐다고 생각해서 어제 반응을 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얘기들이 인적쇄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이제 당선도 됐고 여러 가지 좀 지켜보고 좀 유연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사실은 인적쇄신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워낙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고 예. 워낙 민심이 안 좋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이런 상태라면 보다 전격적이라야 돼요. 어제 사과 여러 번 하신 건 제가 한 거는 평가를 하겠는데 예. 이런 인적쇄신 얘기도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예. 지금 대단히 비상한 시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통 때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는 크게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좀 결여돼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예. 점수로 따지자면 한 몇 점 준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몇 점을 준 것 같습니까? 글쎄요, 내가 남의 그 점수를 알 길은 예. 없는데 글쎄요, 저는 80점까지 안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이거든요. 민심에 예. 맞게.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다. 여당 예. 대표로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특검 왜 안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한동훈 예. 대표로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최대한의 발언을 한 거긴 한데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대표께서는 지금 김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좀 부적절한 처신이 있는 참모들에 대한 그 사실 그 지적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여사 라인이 없다. 그런 표현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수용이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또 보면은 지금 사실 앞에까지는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뭐 국회가 동의하면 이제 뭐 당연히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뭐 허용한다 하지만 또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한종호 대표가 5대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그 요구 거의 다 들어준 거로 보십니까?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이 있었고 또 저기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의 뭐 저는 한동훈 대표 그걸 기준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이렇게 시각이 엇갈립니다. 5대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들어준 걸까요? 저희 정치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5대 요구, 사과는 동그라미입니다. 일단 사과는 했는데 또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인적 개편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 활동 중단은 세모, 앞으로의 또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감찰관 임명도 좀 원론적인 답변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국정기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저희가 뭐 동그라미 세모 좀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활동 중단은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입니까? 동그라미와 세모 사이에 네모 정도. 네모입니까? 네. 예. 기대보다는 더 내주의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 예. 그리고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부인을 동행하지 않기로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중요한 두 개의 해외 일정에 부인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든가 이런 식의 아주 극도로 중요한 외교 일정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 전부 대외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세모보다는 네모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국정기조 변화는 사실 논란이 많아요. 윤 대통령이 몇 가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4대 개혁 플러스 1 의료개혁까지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뭐 방산, 원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국정에 본인이 열심히 추진하는 중요한 기조에서 국정기조를 무엇을 어떻게 왜 바꿔야 되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인이 또 동반을 해서 실수와 시행착오를 하는 그것은 고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기조에 지금 뭐가 잘못됐느냐, 대통령이. 과거에 소통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제 그래도 나름대로 기자회견에서 변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친한계에서는 이번 달 순방을 같이 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얘기할 땐 이미 사실상 중단한 거다. 예. 이미 이제 그렇게 어제 말씀을 했는데 예. 아무튼 당장 중요한 그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리우에서 열리는 G10이
여기에 이제 동행하지 않기로 한 거는 나름대로 이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그리고 이제 예. 구체가 된 거죠. 이러면서 볼 때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더 진일보한 거예요. 그 발표를 했으니까 예, 구체적으로. 저는 그건 뭐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 관전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태도, 예. 생각, 인식. 예. 두 번째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육성이 나왔으니까 그거하고 김건희 여사와 어쨌든 간에 그 전원입니다만 어떤 그 문자로 나눈 예. 소통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느냐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어제 수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140분 동안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도 그 두 가지란 관점에서 볼 때는 미흡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제가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름대로 진일보한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된 거 물론 지금 이제 대통령 생각 전혀 다른 게 어제 나타났어요. 그건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글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무튼간에 그 대외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저는 구체가 되는 거라고 봐서 어제보다도 오늘 저 발표를 했으니까 그건 일단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논란의 핵심이 됐던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후보의 휴대전화 이제 교체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밝혔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관리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많이 없어지겠죠. 예. 그리고 대통령과 여사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니면 그 직전이라도 두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어야죠. 너무 늦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공개됐던 대통령의 전화번호로 3,000개 정도의 문자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거를 답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옳죠. 일반인들이 그 전화번호를 보고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 이 후보에게 대통령 주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대통령 주자가 그 일반인들에게 문자를 답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문자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 되겠다는 이 주자가 지금 무슨 시간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뭐 수천 개 문자가 왔을 텐데 이런 문자를 보내지라고 의구심을 갖지 그것을 대통령 주자가 윤 대통령의 후보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줬네 감읍하기보다는 정치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신 부인더러 순진하다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부분이 저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새벽 5시까지 그 온 3,000개 문자 중에서 상당수를 답변하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는 것도 모르고 새벽 5시까지 부인이 침대 옆에서 그렇게 하고 대통령은 일어나서 미쳤니?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부간에 편한 대화로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을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그 스타일과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다. 정치적인 거는 더구나 서울의 소리와의 녹취록 파동을 보면 이념적으로 상당히 무방비 상태고 그리고 정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대단히 순진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어떤 상당 부분의 실수, 시행착오였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에피소드 관련해서는 뭐 김준희 의원님도 순진하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순진하다는 또 표현 자체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휴대폰 번호를 안 바꿔가지고 전임 대통령들처럼 프로토콜을 안 따랐다. 그게 문제였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말이죠. 여전히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게 아닌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태균 씨와 나는 여러 가지 소통했던 그 내용들이 국정에 개입한 듯한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듯한 그런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얘기를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핸드폰을 안 바꿨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대통령의 그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예. 저는 그거는 이 지금 어제 기자회견이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과는 저는 저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처방이 썩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만나는 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20%의 벽이 깨졌었는데 오늘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시죠. 네, 앞서도 저희가 한 차례 좀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긍정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2%포인트 더 내려가서 17%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직무수행 평가 이유를 좀 볼까요? 긍정은 이제 외교가 가장 높고 부정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경제입니다. 이번엔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TK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TK는 이번 주에는 이제 소폭 오른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눈에 띄는 곳은 이제 충청과 서울입니다. 서울이 5%포인트 떨어졌고요. 충청 11% 두 자릿수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어떤 추이로 가는지도 관심사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에 민주당하고 동률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하고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뭐 시점상으로 봤을 때 많이 반영되진 않은 것 같고 명태균 씨 녹취록 파문이 제대로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김진희 의원님 예측처럼 더 떨어졌네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는 명태균 녹취록 파문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예. 그것은 아주 제대로 반영이 됐고 어제 했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고. 다음 주에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이 조심스러운 판단으로는 바닥을 친 것 아니냐. 그리고 어저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때문에 핵심 지지층들의 이탈은 스톱될 것이다. 예, 그럼 이제 대구 경북 같은 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대국민 기자회견의 효과가 반영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에 가지 않는 이런 식의 실천적 조치가 만약에 이제 여론에 스며들게 되면 일주일 후에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질 것이고 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반등의 모멘텀을 찾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음 주 조사에서는 기자회견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와 다르게 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함께 떨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스탠스가 예. 이제 맨 처음에 3개 사항을 요구했다. 그다음에 5개를 요구했단 예. 말이에요. 내용은 비슷한데 2개가 더 첨가된 게 대통령 사과하고 내각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이에요. 참모진 개편인데 그 이상을 이제 그 당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특별감찰 얘기 이미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게도 큰 이제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아마 그래서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대단히 애매한 입장일 거예요 지금. 특별검사를 얘기하기도 진짜 애매하고 지금 여기서 특별검사 왜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른바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그렇다고 대통령을 옹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그래서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 이제 아까 전 그런 그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 아마 그게 반영이 돼서 국민의힘이 저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여야 당대표 차기 지도자 지지율도 준비된 게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기 지도자 지지율을 보면은 최근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9, 한동훈 대표가 14%, 조국, 홍준표 이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상당히 개인적인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좀 차별화를 드러내면서도 당정 관계를 또 잘 이끌어 가야 하잖아요. 어떤 노선을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총선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어떤 일부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결과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 비등한 양강 체제에서 지금은 이제 절반으로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추락한 상당수의 이유가 보수층의 이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보수의 핵심 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상당 부분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예. 저 정도 지지율을 지금 저 한동훈 대표가 버티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민심, 국민 눈높이 이런 걸 얘기해서 중도층에서 조금 잡고 있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주요한 이유가 만약 여기서 내가 무슨 뭐 특검법을 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발 더 나갔다가는 예. 보수 분열의 책임을 몽땅 뒤집어 쓰게 된다. 예. 그러면 자신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의 발로 중에 하나라고도 봅니다. 예. 그 목소리와 더불어서 또 중도층의 그 차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윤여준 장관은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4대 개혁은 제가 보기엔 이제 대통령의 4대 개혁 얘기 그만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그런 대로 큰 위험 부담이 안 되겠구나.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런 거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야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이건 뭐 하는데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내년 봄을 넘기려면 그냥은 못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내년 봄이요? 네. 왜냐면 이제 올해 한국은 봄이 늘 정정이 불안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매년 봄이 정치적으로 늘 불안정한 계절이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 그래요. 네, 지지율 15% 밑으로 가면 힘들어진다. 내년 봄을 넘기기 힘들어진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15%를 만약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 진짜 동력이 완전히 거의 상실되는 거예요. 임기 이제 반 지났는데 반도 채 안 됐는데 만약에 15%다. 그러면 저 말이 맞는데 과연 이제 17%에서 멈출 거냐? 아까 김진주 의원 말씀처럼 멈추고 이제 반대의 계기를 마련하느냐, 더 떨어지냐의 문제예요. 참. 근데 이제 오늘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김건희 여사가 같이 이제 따라가지 않기로 했다,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일단은 활동 중단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얘기했던 것들, 여러 가지 뭐 쇄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면 저는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일단은 멈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더 이상 또 다시 당정 갈등 얘기가 또 나오고 대통령이라든지 여기서 또 명태균 씨 녹음을 또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거기서 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오면 지지율은 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최근에 눈에 띄는 행보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얼마 전에 만났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여준 전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와 아주 가까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는 총선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뭐 현안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 정도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제가 다른 시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런 인사의 저런 분석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비중을 가지고 보도되고 하는 것이 이 보수 우파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민주당에서는 저런 인사가 별로 없어요. 좌파에서는 저런 인사가 별로 없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왔다 갔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픈 얘기를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평가를 공개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했는지. 기본적으로 우파 출신의 핵심 인사가 우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의무적 애정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는지, 민주당과 좌파 세력에서는 저런 식의 행보를 보는 인사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항상 비겁하게 패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윤여준 전 장관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난 행보는 어떤 행간이 깔려 있는지는 추후 행보를 보면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민망하고 부끄럽다. 오늘 검찰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네.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는 대가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 이 의혹을 받고 있고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받았다.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오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1원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검찰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환이 된 건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대가로 9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세비를 같이 꼬박꼬박 냈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또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기도 모르게 강혜경 씨하고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또 개인 간의 거래라는 개인 간에 거죠.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납득은 되지 않아요. 국회의원의 세비를 어떻게 보좌진이 국회의원의 허락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2022년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그렇게 줬다는 건데 수십차례 걸쳐가지고 전 그것도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이런 게 다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돼요. 지금 명태균 씨 말처럼 계좌를 정확히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명태균 씨 얘기를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은 지금 그 대통령을 협박한 사람이에요. 하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또 그거 농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이 소환을 했습니다만 너무 수사 속도가 느려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김건희 여사와 뭐 이런 내용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좀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진실을 밝혀야지 저런 사람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정말 검찰이 아니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든가 특별수사팀을 좀 꾸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 명태균 씨가 뭐길래 도대체 저렇게 저 나라를 저렇게 흔듭니까? 뭐 하야 얘기까지 했었던 명태균 씨가 어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에 SNS에 뭐 사죄한다 이런 내용 밝히고 오늘 기자들 앞에서도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조가 확 바뀐 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명태균 씨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초조하고 불안한 기력이 역력합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양쪽 다리를 수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면서 계단을 올랐던데 그리고 막내딸의 나이가 5살, 6살인데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년간 경제적인 수입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김영선 의원 세비 절반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빼놓고는 경제적인 수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초조와 불안 이런 것들이 얼굴과 전 몸에 다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민주당에서 폭로한 제2의 뭐 명태균 녹취록 이런 것들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언행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신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리고 1원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분석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자금을 1원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세주의를 높이고 있고 이제 특검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좀 뻔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특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세게 비판하지 말았어야 돼요. 차라리 다른 얘기들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껏 그건 저기 위헌이다. 정치 선동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다. 그건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죠. 민주당의 주장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그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할 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대선 때 특검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도 특검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특검이 위헌이고 그러면 거기 그렇지 않은데 미국 얘기를 했는데 미국 지금 법적으로 같나요? 그렇지 않죠. 어제 그게 가장 윤 대통령에게 뼈 아픈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거 좀 차라리 두리뭉실하게 하면 차라리 나았었을 텐데 너무 강하게 소신껏 얘기했다. 김건희 특검이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가장 큰 쟁점인데 말이죠. 그 부분이 여당에서 볼 때는 아픈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진짜 취지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굉장히 중대한 상권분립의 위반까지도 하면서 진행이 되는 이제 한국의 고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순실 박근혜 특검처럼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는 사안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 같은 거에 아주 최소한 불가피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말이죠. 야당이 얘기하는 13개의 혐의 13개의 혐의 중에서 특검을 해야 되는 혐의가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라는 말이 사실상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좀 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는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국지성 돌풍으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총력 진화에도 불길이 잡히질 않아서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 뼈대만 남은 건물이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난 곳은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두 곳. 특히 벤투라 카운티 캐머릴로 인근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무서운 기세의 산불은 순식간에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당국이 1000여 명의 인력과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Bushes are burning, grass is burning, hedgerows are burning, agricultural fields are burning, and structures are burning. This fire is moving dangerously fast. 이 일대 주택 등 건물 1000여 채가 위협받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re's a lot of homes that have burned. This neighborhood right here, there's probably like 5 or 6 really nice houses. The roof's collapsing on this one. Sad to see. 아직 정확한 발화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AP통신은 이 지역에 악명 높은 센타에나 바람이 불면서 산불에 취약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센타에나 강풍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캘리포니아주 해안으로 부는 건조한 바람으로 허리케인급 속도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 불립니다. 미국 기상청은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인근 지역에서도 강풍에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120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뉴저지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미국 곳곳이 가을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화면에 주택이 보이는데요. 지붕 위에 뭔가가 움직이죠. 소 한 마리가 3층 높이 건물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사가 높아서 보기만 해도 아주 아슬아슬한데요. 대체 저 높은 곳까지 어떻게 간 걸까요?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 소는요, 인근 축사에서 밧줄을 풀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마침 영상 속 건물 문이 열려 있어서 계단을 따라 지붕에 올라간 것이라는데요. 다행히 1시간 넘게 타일이랑 들보를 제거해서 소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 한 공항입니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천장을 잘 보시죠? 이 천장 위에 뭔가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공항에 난데없이 너구리 한 마리가 난입한 겁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너구리는 한참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뒤에 공항 직원들에게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공항 측은 잡은 너구리를 공항 밖에 다시 풀어줬다면서 이후에 야생동물관리회사와 협력을 해 해당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을 위해서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길에 나와 놀던 아이들 사이로 갑자기 뭔가 시꺼먼 게 돌진하죠. 중국 안후이성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멧돼지가 주택가에 나타나서 주민들이 깜짝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이를 안고 피하려는 여성을 향해 멧돼지가 이렇게 들이받기까지 했는데요. 이후로도 멧돼지는 주택가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생태 환경이 개선된 데다가 번식력이 강한 멧돼지 천적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심드렁한 표정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손으로 철창을 붙잡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가슴에는 한 명을 체포해 수백만 명을 구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그 뒤로는 김일성, 김정일로 추정이 되는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 건물에 붙은 광고 포스터입니다. 철창 속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초록색 철문과 어우러져서 진짜로 수감된 것처럼 보이죠. 한 북한 인권단체와 국내 광고 전문 업체가 이 북한의 인권 탄압에 항의를 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제작한 거라고 합니다. 네, 1, 2차로 한가운데를 비틀비틀 달리고 있는 자동차 한 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연석을 부딪히려 하더니요. 사람이 서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아슬아슬 피해갔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 차량 바로 뒤를 쫓는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근 중이던 경찰관이었는데요. 해당 경찰관 근무 시간도 아니었지만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네, 주차를 마친 운전자를 붙잡자 확 풍기는 술 냄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안 나게 정말 다행이죠. (4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 아버지인 척 진행한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YTN 취재진이 해당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은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귀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감춰왔다며 제발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재산 문제로 아버지의 사망을 숨겨야 했다고 진술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단서는 A씨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B씨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에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A씨 아버지는 지난 2022년 아내였던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 역시 아버지의 재산 69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달라며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습니다. 2심은 9월, 10월이 그때 재판이 날짜가 잡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만나게 해준다 그러고 3번 약속을 했는데 다 바람 맞았어요.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끝났다면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의붓어머니 B씨는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상당 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판 중간에 숨져 사망 신고를 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은 무효가 되고 아버지 재산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아버지 재산이 69억 원이 맞다고 가정하면 의붓 어머니에게는 최대 41억 원, 아들 A씨에게 28억 원 정도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살아있어야 더 많은 돈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 의붓 어머니에게 돈이 가는 게 아마 싫었을 거예요. 충분히 알아보고 아빠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의문은 남습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가을쯤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는데 왜 이제서야 냉동고에 시신을 숨겨왔다고 자백했는지입니다. 경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는 것은 물론 아버지의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군무원 살해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장교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해 최소 닷새간 공개가 유예됐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현역 영관급 군 장교 피의자 38살 양모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사진을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대범죄심사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현역 군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 씨는 경찰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정 이동이나 범행 현장 검증 과정에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관을 참여시키고 양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길 예정. 경찰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추후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지환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 40분쯤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서울 화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소방은 새벽 6시 반쯤 복도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흉기가 발견됐고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기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호법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에서 화물 운반용 팔레트 13개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 5대가 팔레트와 부딪혔습니다. 또 팔레트를 피하려던 1톤 화물차와 SUV 차량이 부딪혀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팔을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충남 보령 광역산수도 홍성가압장 공기 밸브가 노후화로 파손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산시 고북면 일대 아파트 3,100여 가구와 홍성군 갈산면, 결성면 등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후까지 긴급 복구 작업을 마칠 계획이지만 당진과 태안 등에도 단수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직접 살필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최 회장의 재산 분할액으로
이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용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 1조 4천억 원 가량을 노 관장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여부를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기각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올라온 가사 사건의 80%가량이 제대로 된 심리 없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용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주식 처분으로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최 회장으로서 최악의 결과인 셈입니다. 다만 양측이 여러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 다른 사건들보다는 심리여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조 원 넘는 돈이 걸린 세계 이혼 소송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 대선 직후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지난 9월에 이어 또 금리 인하가 단행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트럼프 당선이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 B컷에 이어 2번 연속 인하로 금리 상단이 4.75%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공약인 고율 관세와 세금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수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래에 있을 일을 가정하지 않겠다며 당장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We don't guess, we don't speculate, and we don't assume. 트럼프가 지난 9월 금리 인하를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질문에도 파월 의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any of the political things here today, but thank you. 이런 가운데 CNN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트럼프의 견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특성상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사퇴 압박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트럼프 당선 이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도 중국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TMF 사태 등 악재에 고전하던 여행업계는 젊은 층을 겨냥한 여행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회 잡기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중국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에 3355 집결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중국 여행은 주로 중장년층이 단체 관광으로 떠납니다. 중국을 가는데 태양산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인들하고 지인들 친구분들하고 4박 5일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나라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무비자 입국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이나 여행 등을 이유로 중국에 방문하는 경우 내년까지 비자가 없어도 최대 15일 동안 중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중국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자 면제 발표 직후 국내 여행사의 중국 여행 예약률은 한 주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에 여행도 안 했고 또 무비자라니까 가족이 한번 다 모여서 한번 같이 가려고 그래요. 여행사들은 앞다투어 중국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발표로 내년 1분기 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을 확대하고 2040 세대를 겨냥한 자유여행 상품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TMF 사태 여파로 여름철 성수기에도 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여행업계. 무비자 입국이라는 희소식과 함께 중국 여행에 무관심한 젊은 층의 수요를 끌어내야 한다는 특명을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회동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앞으로의 케미가 어떨 것인가 많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한 게 이번 전화 통화잖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우리가 전화 통화가 좀 먼저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 일본보다는 뭐 한 90분 정도 먼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전화를 통하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와서는 중국 전화 통하고 한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전화를 통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누가 먼저 통화했냐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 먼저 했고 몇 분 통화했냐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늘 화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를 보면 2016년이나 2020년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기본 축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이제 먼저 통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먼저 통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한국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 문제가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북한에 러시아군 파병도 있고 이제 오물풍선 날리는 것도 있고 게다가 이제 GPS 그러니까 교란하는 것도 있고 또 미사일 쏘는 것도 있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미 관계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날짜 장소 잡아가지고 만나자 뭐 여기까지 합의가 된 거니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곧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콕 집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 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이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한국 조선 회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해군 함정 수리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이제 알고 계신지 뭐 꼭 군에 한정하지는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뭐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보통 한미 간의 첫 통화하면 이제 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업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북한 얘기도 했지만 조선업을 콕 찍어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안보적인 차원이거든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3D에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 미국에서는 조선업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은 조선업이 거기에 생기게 되고 이제 조선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면 결국은 미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차원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고려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차원은 아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안보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이 군함, 한국이 만들고 있는 군함이 세계적인 수준의 군함 만들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 군함 수출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MRO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선박의 수리, 정비, 보수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였거든요. 안보적인 차원이 아마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가 보니까 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크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해양굴기라 그러나요? 네. 바다에서 일어선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대륙국가라고 그러면은 미국은 해양국가잖아요. 해양국가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군함, 그다음에 항공모함, 잠수함 이걸로 예. 그 해양 세력의 자신들을 이제 표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미군 같은 경우에는 배, 그러니까 그게 군함이든 항공모함이든 잠수함이든 이거 한번 선박 수리하고 정비하고 하는데 2년 내지 3년 걸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이제 항공모함 숫자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한 11척, 그다음에 중국이 3척밖에 안 돼서 게임이 안 되지만 전투함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저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370척인데 비해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280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군사대국, 제1의 군사대국인데 그렇죠. 또 그런 건 차이가 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때 여기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따라잡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의지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자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조선업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조선업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군함 만들고 전투함 만들고 수리, 정비, 보수하는데 좀 같이 힘을 보태자. 이건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간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키워드가 조선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콕 집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나 협상에서 좀 연결고리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연결고리는 뭐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것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또는 관세 문제라든지 뭐 FTA 개정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IRA 문제라든지 무슨 칩스법이라든지 이거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주고받기는 안 된다. 네, 적어도 이 부분은 주고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것 가지고 충분히 이제 주고받을 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전화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선업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도 뭔가 협력할 준비는 돼 있다. 이런 거를 좀 내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우리 삼성, SK, 현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이제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산업 이런 부분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내는데 그거는 이제 다분히 미국의 근로자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안보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하고 또 관심을 받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공식 취임하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선거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And then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We didn't have a problem with North Korea, believe me. You may have in the future if you have stupid people running our country,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네, 이렇게 김정은과의 친분을 계속 과시했던 트럼프 당선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 취임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예. 문제는 조금 뒤로 이제 미루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정책의 우선순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문제 이것이 아마 저 앞에 가 있을 거고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아마 예.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취임하자마자 전화하거나 뭐 이런 일보다는 우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에 천착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기미가 있으면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겠죠. 아마 한 번 정도는 이제 핵 협상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김정은이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몸값 올리는 것을 지난번에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심 분리기 시설들 일부러 공개를 했고 12축 24륜 대형 그런 그 미사일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실을 수 있는 그 차량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성 19행도 쏘고 며칠 전에는 또 KN-25까지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 모든 조치들이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를 이제 표시를 이제 한 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일에 핵 협상이 이루어지면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원심 분리기니까 이것은 핵 물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 핵은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ICBM이니까 ICBM도 내가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ICBM은 양보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핵무력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과거 핵,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핵무기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핵 협상을 한번 하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핵군축 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 비핵화를 먼 미래의 일로 두고 중간 조치로서 핵군축 회담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회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네. 공식 입장을 낸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죠. 아직까지는. 예, 김정은 지금 위원장 속내가 어떨까요? 김정은- 다행이다 할까요? 아니면 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예. 어차피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을 텐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또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겠죠. 예. 내가 전화하는 순간 내가 약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에 편지도 좀 주고받았던 사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이제 옛날 예, 문제고 옛날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화를 하면 예. 협상을 할 때 내가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몸값을 올려놨는데 오히려 몸값을 낮추는 그런 결과가 예.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2019년도 2월 달에 그 하노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아픈 이제 기억이요. 그렇죠. 예.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아마 조금 기다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픽으로 저희가 합니다. 좀 정리해봤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면 제대로 구겼던 그렇죠. 아픈 기억. 네, 정말 오랫동안 기차 타고 갔는데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와의 만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저렇게 아픈 기억으로 남은 걸까요? 아니면 한 번쯤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만남일까요? 네, 아마 한 번쯤은 이제 이렇게 아픈 기억은 있어요. 예. 아픈 기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하게 되면 내가 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로 놔두더라도 예. 적어도 이제 사실상의 핵 보유국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과거 핵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예. 그 인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북한은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엔 대북 제재 그거 해제하는 거고 예. 미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거 이거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네. 북미 정상 한 테이블에서 마주 앉는 모습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대북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나 이런 또 분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북 예. 정책은 지금 이제 힘을 통한 평화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양이 아무리 이제 그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도 사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통한 평화는 꼭 필요하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북미 간에 이렇게 협상을 하도록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우리 남북한 미국하고 셋이서 같이 협상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게 좋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이나 북한이 북미 간의 협상만 고려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남북 간의 협상부터 먼저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북미 협상해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북미 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사전에 정책 공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필요하겠지요. 어쨌든 한미 정상이 뭐 시간 문제지 곧 만날 텐데 만나서 뭐 북한 문제 협상 형태 이런 걸 얘기할 테고 이제 끝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현안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됩니까? 방위비 분담금 지난 9월 달에 이제 이미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될 이제 방위비 협상금은 1조 5,20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은 100억 달러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조예요. 그럼 1조 5천억에 얘기해서 14조면 이게 뭐 거의 뭐 10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이 허풍도 좀 세고 또 협상의 달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협상할 때 좀 크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단위 자체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100억 불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이제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100억 달러를 내면서 재협상을 하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절대로 100억 달러를 못 낸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자꾸 뒤로 미루고 하면은 예. 이제 미국에서 다른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은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뭐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략자산 전개도 안 할 수도 있고 뭐 미국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이래요. 루즈 앤 루즈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이길 수 있는 윈윈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는 협상은 끝났지만 다시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은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주면 돼요. 더 주고 우리가 대신에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받는 것이 뭐 최대치 받으면은 아마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한국 핵무장하면 어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100억 불은 안 예. 된다든지 또는 협상을 안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양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치로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서로가 이기는 윈윈 할 수 예.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는가라고 분담금을 생각합니다. 올린다면 우리가 받아낼 것도 챙겨야 된다. 그렇죠.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나들이 즐기기 좋을 것 같은데요. 단풍 상황은 어떨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기상관측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공식적인 날씨를 관측하는 곳인데요. 서울의 공식 단풍 시작과 절정기도 이곳에 있는 표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 나무인데요. 제가 약 일주일 전에도 이곳을 방문했는데 당시에는 이 나무가 10%가량 물들었습니다. 지금은 50%로 조금 더 물이 들긴 했지만 색이 곱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 나무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길게 이어지는 늦더위 탓에 단풍이 칙칙하고 마르는 형태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80% 물들었을 때 단풍이 절정에 달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나무의 평년 절정기는 바로 오늘 11월 8일인데요. 작년부터 11월 16일로 절정기가 밀렸고 나무가 마르고 칙칙한 형태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기 위해선 기온이 떨어지며 일교차가 커야 하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도 단풍은 곱게 물들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도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에는 좋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